다시 5월이다. 80년 5월의 광주는 야만과 광기가 빚어낸 불행한 역사였다. 그로부터 24년. 광주의 5월은 어느덧 해마다 5월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야기가 됐고, 또 한편으론 그만 끝내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됐다. 과연 광주는 끝났는가? 우리는 광주의 5월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으며 무엇을 알고 있는가? 우리 현대사의 아픈 매듭이며 한때는 금기의 영역이었던 80년 5월의 광주. 그 광주의 진실을 무대를 통해 이야기해온 사람이 있다. 살아남은 자의 책임으로 평생 동안 5월 정신을 전하려 애썼던 사람, 박효선. 사람들은 그를 영원한 5월 광대라 부른다. 광주에 관해서라면 눈 멀고 귀 멀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88년 초 5월 18일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저녁 무렵이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공연된 금이의 5월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이고, 이럴 때는 장사하고 보시고 싹 다 때려치고 집구석에서 방구들 지고 낮잠이나 자는 것이 수제. 자네 참말로 웃겨보마이. 웃겨불어. 아, 우리가 맹세기 강주 시민인데 젊은 학생들이 막 두들겨 맞아 죽어가는 판에 뜨뜻한 아랫목에 누워갖고 서방님하고 노닥거려 쓰겄어? 연극은 80년 당시 계엄군의 총에 사망한 금이의 오빠 이정현의 실화를 재구성한 것이었다. 아이고, 정연아, 네게 어머니 생각해서 데모 같은 건 아예 하들 말어이? 아이, 그나저나 오늘은 좀 늦으셨어, 이씨. 금이의 5월은 당시만 해도 광주 사태라 불리던 80년 광주를 다룬 최초의 연극이었다. 연극은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그렇게 소문으로만 들리던 광주 이야기를 되살려냈다. 관객들은 비록 연극이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확인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공연을 하면서 울음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예. 훌쩍이고 오열하는 그런 소리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인자 눈짓거리 그만하고 그 말 좀 듣더라고. 아이고, 그래요. 아까 요 앞 구역 쪽에서 공수놈들이 사람들 머리통을 박살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요? 무엇보다 금이의 5월은 80년 5월 광주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당시 어느 매체도 이처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진 못했었고, 광주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외부 세계엔 이른바 폭도들의 난동이라 불리던 이야기. 연극은 광주 시민들이 당시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분위기는 어디요? 금남로제 가서 시민들한테 힘내라고 줘야지. 가만 있어봐. 그 기왕이란 말이야. 우리가 멋지게 한번 가보자고. 멋지게? 자, 출발! 시장 사람들이 모금을 하고 김밥을 말아서 태극기를 흔들며 금남로로 가는 장면은 이 연극의 백미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진짜 하기 어려운 장면은 바로 시장판 장면 같은 거였어요. 금이의 5월에서. 그거 뭐 장성댁과 무한댁에 티격태격하는 거라든가, 그 같이 김밥을 말면서 밥을 하면서 하는 거라든가, 당시에 그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그 아주 적개심의 표현이라든가,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죽일 놈 이러는 비분 관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즐겁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신들이 그렇게 투쟁해 나가고 있는 것들 얼마나 자랑스럽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자부심이 정말 이렇게 전율을 느끼도록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어요. 체험이 아니면 그려낼 수 없는 이야기였다. 어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제 나라 국민을 쏴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이야기였다. 한편의 연극으로 되살아난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80년 5월의 광주였다. 그때서 나왔던 평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로만 듣던 광주 항쟁의 모습이 생생한 3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런 식의 평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아주 놀라운 거였죠. 그러니까 그냥 이랬다더라. 누가 얼마나 죽었다더라.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더라. 라는 이야기와 소문. 그 다음에는 약간의 르뽀. 그 당시에 황석영 선생의 르뽀 같은 게 나왔었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을 정말 픽션을 통해서 살아있는 인물들의 생생한 심리적인 흐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아주 충격적이고 놀랐었죠. 그걸 완벽하게 추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오빠, 한줌 흙과 나뭇잎. 무엇보다 이 연극은 비극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광주의 당사자들이 만든 것이었다. 한 몸입니다. 오빠, 우리는 꼭 이길 거예요. 당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이 연극, 금이의 5월을 만든 이가 바로 박효선이다. 권총이나 지휘봉을 가지고 있었냐고 유도신문에 한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해 겨울 그는 국회 광주 청문회에 출석했다. 오전 9시 육군본부에서 육군 지휘관 회의와 오전 10시 증인이 20일 이후 수습대책위원회에서 맡았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또 활동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그 산화하신 제 선배가 됩니다마는 윤상원 씨와 함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시민 권기대회를 주도해서 시민의 뜻을 결집시켜 도청 항쟁 지도부를 도청의 그 수습위원회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음 날인 23일부터 계획적인 시민 총궐기대회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윤상원 열사 그리고 몇몇 농민 노동자 그리고 저희 극단 광대 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효선은 80년 5월 광주의 중심에 있었다. 10여 년 동안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이야기들, 청문회를 통해 그렇게 광주의 진실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두환 그 모형을 만들어서 전두환 화형식을 벌이고 그리고 전날 밤에 작성한 여러 가지 문구들, 광주시민 총궐기문 그리고 전국의 국군에게 보내는 글 또는 학생들에게 보내는 글, 전 국민에게 보내는 글 이런 글들을 작성해서 저희 극단 단원들이 올라가서 그 연설을 하거나 낭독을 하거나 혹은 다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라오게끔 해서 여러 가지 그 피해 상황과 참상 이런 것들을 거기에 모인 군중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는 고립된 섬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연일 도청 앞 광장에 몰려들었고 극악무도한 계엄군에 대항해 외로운 싸움을 벌였다. 그때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시민들을 이끌었던 것이 시민학생수습위원회였고 박효선은 그곳의 홍보부장이었다. 지금 치안 유지와 질서 회복을 위하여
대학별, 고고별. 저희 이제 광대 팀은 주로 이제 골기대회하고 뭐 대자보, 또 뭐 가두 방송 이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일부터 26일까지 쭉 시민 골기대회가 도청합 광장에서 계속 매일 개최가 됐는데 제가 쭉 사회를 봤고요. 사회를 보고 박효선 선배님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 올라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성명서를 낭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 도청 안에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식 또는 이제 계엄군들하고 수습이가 어떻게 협상하고 있는가 이런 소식을 알려줬고. 당시 언론은 제 역할을 못했고 심지어 지역 신문조차 광주의 상황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던 이때에 시민들의 귀가 되고 입이 되고 언론이 돼준 것이 문화활동팀이었다. 박효선 씨가 주도했던 극단 광대 골기대 팀이나 또 들불야학의 투사이버 팀이나 기타 여러 그 여성 활동가들 이런 팀들의 활동이 사실 이름이 없는 활동이었죠. 이름이 없이 그냥 임의적인 어떤 그 팀들이 시민 중에 임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었지만 그 팀들의 역할은 상당히 역할은 지대했다고 보는데 문화운동을 하던 이들이 주축이 된 문화활동팀은 23일부터 26일까지 5차례에 걸친 시민 골기 대회를 주도했고 광주 시민들을 도청 앞으로 결집시켰다. 시민 발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각을 공론화시켰고 의견을 수렴해 수습 대책에 반영했다. 그 중심 인물이었던 박효선. 그는 당시 전남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연극을 하던 26살의 광주 젊은이였다. 금남로 한켠에 있던 YWCA에서 극단 광대 단원들과 황석영의 작품 한시 연대기를 연습 중이었던 그는 선배 윤상원의 자취방에서 5.18을 맞았다. 아침에 깨자마자 윤상원 형이 바로 라디오를 켜면서 계엄 확대 조치가 됐다고 저희들 막 깨웠습니다. 그때 박효선 형이 첫 마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리 소극장이라고 합니다만은 소극장명을 준비하고 있는 소극장과 한시연대기라고 하는 황석영 씨 작품 연극 준비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 말로 웜에 연극해야 되는데 이게 망쳐온 것이 아니냐. 그날 저녁 박효선은 연습 중이던 극장 옥상에서 학생들을 뒤쫓아가 무조건 패는 공수 대원들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된다. 거리로 나선 그는 초등학교 6학년생의 죽음을 비롯해 더욱 참담한 죽음들을 목격하게 됐다. 연극을 계속해야 할지 갈등이 시작됐다. 그 당시 그 연극 연출을 맡으면서 조그마한 연극 전용 공간인 소극장을 하나 만들고 있었는데 한창 그 공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그 계엄군들의 만행을 목격하고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방에서 연극하는 사람치고 자체적 소극장을 하나 마련한다는 것은 연극인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저는 연극보다도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도시 사람들의 그 죽음, 그것을 목격한 상태에서는 연극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쟁에 저희 단원들과 함께 가담을 하게 됩니다. 양심을 저버릴 수 없어서 연극을 접고
시민항쟁의 문화활동팀에 합류한 박효선과 광대 회원들은 연극을 무대에 올리듯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광대의 경우는 5.18에 있어서 이른바 선전선동 부분이 항쟁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가 광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을 전담해야 했고 자연스럽게 전담을 하게 된 평소에 그런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 소극장 개관을 앞두고 매일 만나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계속 만났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 팀워크가 그런 팀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투입이 되는 것이죠. 박효선은 전남대 연극반 시절부터 이미 의식 있는 연극,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극을 하자고 주장했고 그런 진보적인 작품들을 하려고 노력했다. 정의의 사람들 같은 연극을 할 땐 대본을 심사한 학교 당국이 공연 허가를 내주지 않자 박효선이 공연을 강행하기도 했다. 효선이 형은 그러면은 관객 없이라도 상연을 하겠다 해가지고 관객 없이 전남대학교 강당에서 그 연극을 공연을 했던 그런 기억을 저희들은 이제 가까우니까 가서 봤습니다. 그때 끝나고 그 효선이 형이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고 느끼는 거는 진짜 좋은 작품, 좋은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화를 하고 느끼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세상이 또 바뀌는 것이 아니냐. 연극을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박효선은 70년대 후반 광주에 와 있던 작가 황석영을 만났고 지역운동을 하는 사람들과도 교류하게 된다. 이 친구하고 79년에 만났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문화운동 한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막말로 툭장구 치고 깽가리 쳐가지고 어떻게 저걸 이겨낼 수 있어야 어린 반푼아 점소리라고 총을 들여야 한다는 식의 이제 그 좀 과격한 그 논리를 가지고 있었죠 당시에. 그래가지고 우리 박효선 씨하고 많이 그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때 박효선 씨의 주장의 요지는 뭐였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변을 확대 강화하는데 문화운동보다도 효과적인 무기가 없다 이런 식이었어요. 유신치하. 문화행사는 정치적인 모임이나 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으면서도 효과적이었다. 그 가운데 전국 쌀 생산자 대회에서 공연한 마당극은 박효선의 역량을 확인시켜 주었다. 작품은 한평 농민들의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을 그린 한평 고구마로 나오는 이들은 한평 농민들과 그곳에서 산출되는 고구마다. 의뢰를 받고 즉석에서 쓰여졌다는 희곡은 20분 정도의 짧은 길이지만 관객까지 어우러져 한판 마당놀이를 펼치는 형식으로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다. 거기에 그 반응하는 농민들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죠. 아 이것 봐라, 이거 뭐 일장 연설이라든가 유인물 몇 장 갖고는 도저히 이런 반응을 일궈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적극 키워야겠구나. 79년부터 박효선은 윤상원, 김영철 등이 주축이 됐던 들불야학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들불야학은 박효선의 광대팀과 더불어 이른바 항쟁 지도부의 중심에 있었던 또 하나의 축이었다. 들불야학은 한국 사회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70년대 중반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노동야학의 하나였다. 광주의 유일한 공단 지역이었던 이곳 광천동을 거점으로 78년 창단된 광주 지역 최초의 노동야학이다.
당시 그들이 자주 빌려 쓰곤 했던 근처의 성당 교리실은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이곳에선 밤마다 낙후된 지역 현실과 왜곡된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오갔다. 이 지역 노동자들이 야근을 빼먹으며 모였고 주로 전남대 출신의 졸업생들이 배우면서 가르친다는 뜻의 강학으로 참여했다. 선배 윤상원의 권유로 들불야학에 참여한 박효선은 문화 담당 특별 강학이었다. 그는 야학생들과 함께 만든 도시 빈민에 관한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줄거리라든가 제목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을 했거든요. 제가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너무 그 연극이란 자체가 우리들하고 너무 거리감 있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 실제 삶의 모습들을 연극으로 한번 꾸며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그 자기 살아가는 과정 환경이라든가 자기 현실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제 그런 줄거리들을 이렇게 융합하고 모토고 이제 제목도 저희들 중에 누가 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본은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오빠가 써오셨어요. 그 성당 교리실에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이 그 작품을 보고 때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마 그 작품을 통해서 효선이 형은 새로운 것을 느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새로운 거는 이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나가는데 그분이 연극을 하기 때문에 연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감화를 줄 수도 있고 어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을 얻지 않았을까. 당시 제야 운동권의 주축이었던 윤상원의 들불야학은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 등 학생 운동권과 연계되어 있었고 소극장 운동을 하던 박효선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결국 들불야학은 70년대 말 광주 지역에서 가장 민중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투쟁의 공간이었다. 때문에 이곳을 거친 이들이 시민항쟁에 자발적으로 그러나 조직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느닷없이 맞닥뜨린 혼돈의 광주를 이끈 것은 광주의 제야 운동권이나 지도부가 아니라 윤상원의 들불야학과 박효선의 광대 같은 새로운 역량이었다. 이 지역에 나름대로 면면한 그런 운동의 맥이 있는데 60년대, 70년대 쭉 이렇게 운동을 해왔던 세력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못하고 광대와 들불야학이 그 역할을 했는가? 그건 5월 17일 자정을 전후에서 있었던 예비검석 때문에 계엄사령부에 의해서 다 잡혀 들어가 버렸거든. 예비검석을 당해서 운동권 인자들이. 이 사람들이 미처 생각 못한 것은 이 감옥에 갔다 온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예비검석 대상에서 제외했거든요. 이 꼴통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만 사전에 잡아버리면은 꼼짝 못하겠지 했던 거죠. 근데 광대와 들부루 주역들은 전부 감옥에 간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 그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이게 다 잡혀가고 일부 피하고 저처럼 그런 사람들의 몫을 광대와 들불야학이 다 해낸 거죠. 계엄군이 잠시 외곽으로 빠진 21일 이후 충격에 빠졌던 광주 시민들이 가족과 이웃을 찾아 거리로 나섰다. 시민학생수습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질서를 찾아가는 일도 그들이 시작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도시 전체가 초상집이 돼버렸다. 그 많은 관들은 어디서 왔을까? 슬픔과 혼돈에 빠진 도시를 수습하기 시작한 것도 그들이었다.
무엇보다 광주 시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려 애썼다. 명망과 중심의 초기 수습위원회는 사태의 수습, 피해 보상, 보복 금지를 내걸었지만 시민학생 수습위원회는 군부의 즉각적인 퇴진과 민주 인사로 구성된 임시내각 구성을 주장했고 민주화라는 물러설 수 없는 명제를 제시했다. 그래서 당시 강경파 수습위원회로 불리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아주 최종적으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항쟁의 최후를 정치적 승리로 마감하게 한 거죠. 그것이 항쟁 지도부예요. 항쟁 지도부가 없이 개헌군이 진입했을 때 유야무야로 흩어져 버렸더라면 5.18의 역사적 생명력은 단기간에 끝나버렸죠. 부마항쟁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최후의 항쟁 지도부를 결성을 하고 최후의 항전을 해가지고 처참하게 깨졌기 때문에 정치적 승리를 따냈던 거죠. 그래서 5월이 80년대를 일반해서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살아 움직이게 할 거죠. 98년 5월 어느 날 박 교수는 오랜 동료이자 선배를 만나러 갔다. 지금도 못 일어나요? 걸어다니진 않죠? 걸어다녀요? 80년 이후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는 김영철. 박 교수는 그를 들불야학 시절 만났다. 김영철은 당시 도청에서 계엄군에 체포됐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했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렸다. 당시 항쟁 지도부의 한 사람이었던 김영철은 이젠 박효선의 이름조차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다. 끄터리가 선자인데. 박효선? 저한테 내 동생이다. 박효선 시민학생 수습위원회 시민수습위원회 기획실장 김영철. 박효선이는? 집에 가버렸지. 그랬다. 박효선은 광주에서 도피했다. 정신을 놓아버린 김영철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의 도피는 평생 동안 박효선을 짓누른 죄의식이며 부채의식이었다. 그날은 80년 5월 26일 오후부터 광주 시내엔 계엄군이 다시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계엄군의 최후 통첩도 있었다. 이날 저녁 YMCA에선 시민군에게 무기가 나눠졌다. 문화활동팀의 거점 YWCA. 숙연해진 가운데 이곳에서도 계엄군과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았다. 롤 케이크 있잖아요. 그걸 몇 개를 얻어왔어요. 그게 이제 저녁이죠, 저녁. 그거 놓고 서로 그 빵 몇 조각씩 나누면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놀아먹는 빵이 될 수도 있다. 그래갖고 그날은 상당히 전부 기분들이 이제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던 이제 그런 기억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여자들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되고 우린 남아서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자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이제 집약이 됐고 말 그대로 정말로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20여 명의 시민군들이 남았다.
27일 새벽 박효선과 같은 들불 야학의 강학이었던 박용준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계엄군의 무차별 난사에 YWCA에 남아있던 시민군 20명 중 4명이 사망했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잡혀갖고 나오면서 이놈들이 YWCA 정문 앞에 저희들이 그 의자로 바리케이트를 쳐놨어요. 거기다가 시신들을 막 집어 던져놨더라고요. 다른 3명은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저쪽으로 이제 이렇게 미끌려 갖고 있고. 금이의 5월에 나오는 이정현을 포함해 시민군 200여 명이 남아있던 도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민군 수십여 명이 참혹한 떼죽음을 당했다. 박효선의 둘도 없는 선배였던 윤상원도 도청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박효선은 살아남았다. 4사람이 네 사람이 YMCA 마지막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탱크가 온다 그러고 이제 뭐 방송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아무튼 별로 말은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하면 도청에서 나오게 된 게 좀 어떻게 보면 저 때문이거든요.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당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했고, 당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그 원인을 내가 제공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과연 어떤 죽음과 뭐 생존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거를 선택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어쨌든 자기 삶을 선택하는데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거기에 방해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미안하다는 거죠. 지방에서 올라온 허순이는 박효선을 찾아갔고 그날 박효선은 현장과 동료들 곁을 떠났다. 박효선은 자신이 쓴 글에서 당시를 이렇게 적었다. 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야심한 밤 숨막힐 듯한 정적 속에 총을 든 채로 도청 부근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고불고불한 골목길을 달 그림자 속에 몸을 감추며 집으로 향했다. 난 어쩌면 살인자다. 박효선은 평생을 그때 살아남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았다. 광주에서의 도피, 그 길로 박효선은 2년을 숨어 다닌다. 그러나 수배자가 마음 놓고 머물 곳은 없었다. 게다가 서울은 통제된 언론 탓에 광주에 대한 이해가 달랐고 이른바 폭도로 매도된 광주의 수배자 박효선에겐 너무도 힘든 시간들이었다. 당시 체험을 쓴 그의 희곡을 보면 있어도 없는 듯이 보내야 했던 수배 시절의 체험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식구들이 잠자는 사이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신문을 재빨리 훑어보고 얼른 제자리에 갖다 두며 식사는 속성으로 밤에도 불을 켜지 않는다. 수배 생활은 감옥보다 더 힘들었다. 그동안 그때 글쎄요 1년 얼마 동안인데 그동안 내가 32집인가? 2집인가를 내가 다 옮겨 다닌 집이 32번이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지치고 이제는 너무너무 지쳤다고 그러죠. 더 이상 너무너무 지쳐서 결국은 그러고 이제는 갈 만한 곳도 없고 그들이 너무 미안하더래요. 예를 들면은
막상 어떤 사람을 따라서 그 집에 가보면 그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저 사람들한테 닥칠 어떤 만일의 경우 피해 같은 걸 생각하면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일부러 자청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차라리 이제는 정말 어떻게 결정이 돼버렸으면 이런 생각까지도 자포자기 생각까지도 든다고 그러면서 오죽 지쳤으면 그렇겠어요. 이 2년을 숨어 지낸 박효선은 주변의 권유로 자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그의 죄목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사법적인 처벌은 끝났지만 그의 양심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광주 마지막 현장에서의 도피는 늘 박효선의 짐이 됐다. 순결했기 때문에 그만큼 부채의식이 컸던 거죠. 특히 이제 효선이는 항쟁 당시에 그 자발적인 시민 권리대를 주도했던 인물로서 그리고 항쟁 지도부 문화부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싸우자고 선전, 선동, 권리를 호소하고 했던 자신이 마지막 최후의 결전장에서 이탈했다는 것이 더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그걸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 속으로만 그걸 앓고 감출 건데 스스로 그걸 드러내놓고 그렇게 괴로워했죠.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났는지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누가 굳이 그걸 따지고 물을 거예요. (83년) 박효선은 극단 토박이를 창단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연극쟁이였다. 한때 세일즈맨의 죽음 등 사회성 짙은 기존의 작품들을 공연하기도 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80년 광주를 그린 이른바 5월극들을 만들어냈다. 80년 광주의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린 김영철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청실홍실도 97년 무대에 올렸다. 그렇게 박효선은 광주의 5월에 매달렸다. 들어가야 돼요. 당신이 들어왔으면 내가 당신이 들어왔 내가 보고 어째 얼굴이 심상치 않네 이런 기분이 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단정적으로 해버리면은 들어왔는데 어째 얼굴이 심상치 않더라고 이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위기 완전히 틀려버려요. 무대를 통해 발언한 첫 번째 광주 이야기였던 금이의 5월을 포함해 박효선의 작품 속엔 늘 자신과 동료와 이웃이 체험한 80년 광주의 5월이 있었다. 그런 박효선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박효선의 작품들을 보면 그가 아직도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맡았던 항쟁 지도부 홍보부장을 숙명처럼 떠맡고 있는 것 같다. 5월 항쟁 이후에 그 시기가 지났지만은 10년 가까이도 그 5월에 대한 그 진실은 묻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일단은 그 누군가가 나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통해서 5월의 진실을 알려야 된다. 그런 임무랄까요? 역할 그런 것을 느끼게 됐던 거죠. 80년 광주의 수많은 죽음을 밟고 등장한 정권 아래에서 5월 광주의 진실은 덮였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정치적 화해의 제스처 속에 5월 정신은 훼손되고 변질돼 갔다. 근데 그래도 누명이 저희들이 여태까지 폭도라는 누명을 뒤집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확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아까 다 얘기했고 혹 신뢰가 될런지 모르지만은 증인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생각은?
그건 해야죠. 해서 왜 물는가 하니 본 의원은 오늘 아침에 아주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왕 결혼을 하려면은 경상도 남자와 좀 결혼을 해서 이 쓰라린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그런데 증인이 역사적인 그런 사명, 그런 씨앗을 한번 심어줄 요인은 없는가. 비로소 광주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공연불이 됐다. 광주의 5월은 다시 그들만의 5월로 돌아갔다. 전두환은 국회에서 광주 관련 내용들을 전면 부인했고 감옥에 있던 두 전직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특별 사면됐다. 더구나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믿었던 김대중은 그들을 복권까지 시켰다. 그 사이 박효선은 연극 모란꽃을 만들었다. 36살 된 가정주부가 80년 광주를 체험한 후 겪은 고통에 관한 이야기였다. 광주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며 박효선은 자신이 직접 출연했다. 5월만 되면 증상이 시작되는 5월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는 80년 광주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고통임을 보여줬다. 박효선 선생은 광주항쟁을 다루는 데 있어서 늘 당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저는 보여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13년 지났으면 13년까지 남아있는 고통인 거죠. 혹은 15년 지났으면 15년까지도 아직도 그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분열증 환자로 살아가고 있는 누구의 모습, 이런 것처럼 결코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복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얘기를 차분하게 열심히 만들어서 잘 형상화해서 하나의 명작을 만들어 놓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지금 당장의 문제, 당장과 관련된 광주항쟁의 가장 속 깊고 아픈 이야기라는 측면에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가 그린 마지막 5월 이야기, 영화 레드브릭. 광주의 5월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기억과 상처를 떨쳐내지 못하는 광주의 40대 초반의 택시기사 이야기다.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동시에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후유증과 충격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광주의 5월을 알릴 수만 있다면 박효선은 어디든 갔다. 박효선은 모란꽃에 이어 금이의 5월을 미국과 캐나다의 7개 도시를 돌며 공연했다. Comey's May, directed by Hyo-sung Park. I was particularly happy to have it because I saw there were a lot of people of Korean descent, Korean Americans in the audience. And I could see what it did for their, what we call a self-image, because they weren't used to seeing them themselves on the stage of an American theater. You could tell that they were being penetrated by this play, that it had its impact. And so I shared the audience response, even though I didn't understand the language. I believe we did have a translation going on, so I knew what was going on. 박효선은 연극적인 성공보다 5월의 진실을 알리고 싶어 했고 현지 반응은 그에게도 큰 힘이 됐다.
금이의 5월 같은 경우는 7개 도시에서 공연하면서 연인원 3,200분의 관객이 관람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관객은 이제 저희 재미동포 분들이었고, 저희 그 재미동포 사회가 그 당시에 인구를 한 150만 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150만 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3,200명의 관객이 하나의 연극을 봤다는 것은 그 관객 동원 숫자 면에서도 그 호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일상에 이제 매몰돼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그 박효선 단장님이 연출하신 그 금이의 5월이 뉴욕에서 상영되고 그걸 또 보게 되면서 다시금 그 제 자신의 정체성, 제가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어떠한 생각으로서 참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에게 느끼게 해줬습니다. 미국 공연에서 박효선은 말했다. 동포 여러분, 조국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토박이가 이러한 5월극을 공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곳이 바로 우리 조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조국은 과연 박효선이 말했던 그런 조국인가? 박효선은 98년 9월 10일 세상을 떠났다. 영화 작업으로 인한 과로가 그의 죽음을 앞당겼다. 동료들에게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마지막 말을 남긴 박효선의 나이 44이었다. 80년 이후 박효선의 삶은 마치 신탁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5월극에 전념한 삶이었다. 그가 온 삶을 바쳐 전하고자 했던 5월 정신은 어떤 것인가? 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열흘, 박효선은 그 시간들을 가리켜 인간으로서 가장 올바르고 모범적인 시간이었다고 표현했다. 자신은 비록 마지막에 도피해 평생 짐을 지고 살았지만 광주의 5월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고 박효선은 말하곤 했다. 5월 18일 학생들의 시위에 방관하고 있던 시민들이 다음 날부턴 탱크를 앞세우고 총칼을 든 계엄군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자발적인 참여였고 계엄군의 비인간적인 폭력에 대한 인간적인 저항이었다. 젊은 사람으로 보이면 무조건 그냥 가서 막 곤봉으로 내리치고 막 정말 대금으로 귀를 자르고 이런 잔인한 만행을 하니까 시민들이 공분한 거죠. 시내 황금동이라는 일종의 술집들이 있는데 그 술집 아가씨들도 그 공수부들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너무 그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그 행위를 보니까 저 밑바닥에 올라오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분노가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노 힘이 전 시민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시민을 이렇게 항쟁으로 동참시키게 한 거죠. 계엄군과의 대치에서 다친 사람들을 위해 헌혈 행렬이 줄을 이었다. 계층도 직업도 가리지 않았다. 피도 나누고 밥도 나눴다. 시민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시민군을 뒷바라지했다. 내 가족과 이웃과 친지의 죽음을 본 시민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총을 들었다. 계엄군으로부터 민주와 광주를 지킨다는 결연한 자세였다. 계엄군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전화선마저 끊긴 채 완전하게 고립된 광주였다. 하지만 시민들에 의해 지켜졌던 이 즈음 며칠간의 광주는 민주 광주요, 해방 광주였다. 적어도 27일 계엄군이 재진입하기 전까진 광주는 시민 자치의 도시였고 평화롭고 안전했다.
유인물을 배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많은 뭐 김밥, 빵, 과자 이런 것들 시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한 가족이라는 이런 느낌 외에는 사실은 없었어요. 시민 전체가. 항쟁 당시에는 옆집 아저씨도 이웃집 아줌마도 아닌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되겠네요. 광주 시민 전체가 한 가족이었어요. 남으면 나눠먹고 나눠주고 모자라면은 또 그것 또 쪼개서 이웃하고 나눠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은데요. 한 가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 그때 당시 어떤 그 분위기나 그런 것들은 이 가족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표출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이었거든요. 그 기간에 뭐 예를 들면 사재기도 없었고 그다음에 총기가 그렇게 많이 나돌았는데 뭐 이렇게 개인적인 원한 가지고 무슨 뭐 살인 사건이 난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은행이 털렸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을 정말로 좀 정말 이렇게 뭐랄까 인생에서 참 찾기 힘든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기간 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편하고 예를 들면 막 서로 먹을 건 나눠 먹고 이런 어떤 기간이었지 않는가. 짧지만 좀 행복했던 이런 추억이고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긍지를 느끼고 이렇게 만족했습니다. 그 열흘간 광주 시민이 경험한 것은 절박하고 순수한 시민의 공동체였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무기로 생존을 위해 싸우고 단결한 사람들의 절대적인 공동체였다. 거기엔 인간이 꿈꾸는 삶, 인간답게 사는 삶이 있었다고 광주 체험자들은 말한다. 바로 그 인간한테 정말 놀라운 우리 인간에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중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찬란한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 비록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생존의 아기다툼에서 때로는 그것들이 흐려지고 때로는 묻혀지고 뒤틀리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 며칠 사이에 정말 이름 없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정말 폭죽처럼 터뜨리는 그리고 찬란하게 개화하는 어떤 그런 그 놀라운 어떤 그런 그 순간들을 보았다는 거. 그거는 정말 감격이랄까. 그래서 우리 집에 가갖고 라면이라도 몇 상자 들고 가버립시다. 그 뒤에 금이의 5월에서 시장판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발적인 시민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바로 박효선이 복원해낸 광주의 진실이며 그가 전하고 싶어 했던 5월 정신이었다. 역사란 기억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던 박효선. 그는 광주는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광주를 말하고 광주의 5월을 말하고 5월 정신을 말했던 박효선. 그는 영원한 5월 광대다. 5월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담감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에요. 부담감이나 짐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에너지고 우리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소중한 우리들의 자산이라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